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분석해보고요. 전망도 해보고 이것이 삼성중공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개된 중요한 사실 세 가지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요. 푸틴을 비롯한 안보 관련 이너서클들이 모조리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올리가르히라는 이 경제 또는 금융 분야 신흥 재벌들, 즉 그 푸틴의 이너서클 중에서 주로 돈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가 뭐 제재가 약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걸 수용한 것인지 하여튼 푸틴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쩌면 그 아주 강력한 최후의 카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다들 보여지는데 경제 전쟁에 그냥 핵폭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제 전쟁의 핵은 미국과 서방만이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공은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EU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국가 중에 독일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드디어 이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거 동의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SNS로 밝혔습니다. 기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제 EU가 동의하면 미국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 키예프 사수하기 위한 그 시가전이 지금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그 젤렌스키는 키예프에서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집무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는 아무래도 자기 그 안보 문제가 어떤 뭐 지금 러시아 그 첩자들도 많이 들어왔다니까 저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나돌아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고 EU 지도자들이나 바이든하고 같이 계속 통화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사는 보면 EU 지도자하고 전화를 회담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아마 이 목소리가 살아있는 나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상대방 EU 측 상대방이 기자한테 이렇게 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은 그 사진 보시면 기사 사진 보시면 자동 소총을 들고서 시가전을 준비 중인 그런 군인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매우 비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력은 러시아가 압도적이니까 그야말로 무력은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조만간 저들을 모조리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승리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평야지대 아닙니까? 압도적인 무력으로 탱크 앞세워서 미사일 날리면서 전투기, 헬리콥터 대량으로 그냥 몰고 들어오는데 그걸 그 평야지대에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저 키예프가 함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르비브 등지로 폴란드 등지로 망명 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지금은 때리니까 맞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는데 저 우크라이나 저 지역은 흑토가 거의 한 1m 50cm 가량 쌓여 있는 그런 대단히 비옥한 그런 땅이라는 건데 지금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러나 봄이 돼서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부 다 진흙탕 구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비라도 좀 오면 완전 진흙탕 덩어리 되는 거죠. 거기에 탱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있을 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제브린이라고 최첨단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그 미군이 지원한 거죠. 미국이 지원한 거죠.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 미국 그 군사 기술자들을 가서 그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탕 속에 2인 1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프린 저거 2인 1조 진흙탕 속에 기어갈 수 있죠. 가서 타겟에 포착만 되면은 탱크는 그냥 깡통되는 거죠. 예. 날아가면은 일단 버튼만 누르면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의 효과와 전망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매일 발표되고 있고요. 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좀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Export Blocks on Technology, 그러니까 첨단 기술 제품과 기술 이거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출 금지. 그리고 그 1차 타겟이 그 이제 바이든 기자회견에서 나온 걸 듣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1차 타겟은 그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이런 분야로 또 산업 전반에 경쟁력 타격시키겠다, 타격을 주겠다. 즉 시간이 지나면 낙후화시키겠다. 뭐 이런 게 1차 그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안 뱅스 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corrupt billionaires and their families, 그러니까 부패한 그 갑부들, 부패한 갑부들. 그러니까 구소련이 망하고 나서 새롭게 그 러시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푸틴의 이너서클이 되어서 각종 그 돈으로 푸틴을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책임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산업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산업을 소유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핵심 경제 금융 분야 실력자들, 사람입니다. 사람. 그들을 corrupt, 부패한 그 재산가들, 억만장자들, corrupt billionaire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하고 이 사람들을 일단 제재를 하고 또 물론 푸틴과 안보 분야,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제재의 대상과 제재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사람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당연히 삼았는데 이번에는 푸틴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경제 라인 이쪽하고 그 다음에 그 안보 라인 이쪽 지금 그 핵심 러시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인물들 모조리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주요 기업이 딱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 방식으로는 러시아 쪽으로 수출 금지시키고 자산 동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달러나 유로나 파운드나 엔화 등으로 거래 금지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스위프트에서 퇴출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그 2대 민간은행 비롯해서 주요 4개 은행 제재를 받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 금융기관들하고 거래 못하게 하고요. 미국 내 자산 동결시켰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공하고 패권전쟁 할 때 화웨이를 잡았는데 화웨이를 잡는 방식을 지금 러시아에 원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공하고 싸울 때는 화웨이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 국가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금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제대로 적용할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 기술과 그 제품 그다음에 어떤 관련되는 서비스, 기술 관련 서비스 이런 거 러시아 수출 통제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내용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러시아 제재를 원칙이 뭘까? 이걸 한번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의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연구하니 앞으로 온 세상이
미국의 동맹의 편, 미국 편에선 온 세상이 러시아를 제재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적용 기준이 바로 이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가령 서로 거래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잘 살자 이겁니다.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윈윈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 경쟁과 시장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사는 놈도 있고 좀 못 사는 놈도 있습니다. 중간으로 사는 놈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시장을 통하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200년의 경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거래를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거래를 안 하겠다. 경제 제재 한다는 건데 이거는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끼리 잘 살겠다 이겁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뭘까? 전쟁을 하는 것도요. 가령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인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방탄복으로 삼아서 내 뒤에 또 동지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사항전이. 그래서 지금 키예프 시가전이 지금 이런 자세로 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뭐 탈출한다고 나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겠죠. 예?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들이 스스로 결사항전의 그런 자세를 세계에 보이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무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제재라는 것은 러시아와 그 편에 선 것들은 치명상을 입히고 그래서 경제를 확 부숴버리고 그래서 외신을 읽다 보면은 러시아 경제를 절름발이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를 병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 미국과 그 동맹들은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러시아 경제 제재의 원칙은 단기에 러시아 피해는 극대화시키고 서방 피해는 극소화시키고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경제 제재는 폭탄으로 한 방에 부숴부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화끈한 맛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아주 무섭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을 하고 미국이나 EU 등 동맹의 피해가 없도록 만약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수단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또 앞으로 운영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이든의 연설을 보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말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에너지 문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료와 가스, 천연가스 이거 러시아가 팔겠다면은 이거 당연히 사는 겁니다. 사야 합니다. 이런 거는 러시아가 팔겠다면은 미국이 아직은 그 러시아 에너지가 서방 시장에 들어오는 거 막는 거 아니잖아요. 수입 금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금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웬고하니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원유나 가스를 절대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서방에도 에너지 대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유럽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묻혀 있지만 이걸 찾아내고 캐내고 실어 나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스스로 가스관을 잠그지 않고 팔겠다면 당연히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제를 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하지 말라는 이 그 제재의 원칙이 에너지 부분에도 적용되는지는 이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그 집행 규칙이 나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는 사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쟁이 격화되면 말이죠. 그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러시아 거 뺏어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러시아가 팔겠다는데 우리가 뭐 지금 강도질을 할 필요는 없고 뺏어올 필요도 없고 거래하면 됩니다. 돈 주면 됩니다. 이럴 때도 그 달러, 유로, 뭐 파운드 엔 이런 걸로 주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길 때는 어떤 그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서방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없애거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집행 규칙이 설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러시아 그 에너지 수입을 막아버릴 수 있을까? 그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해도 서방의 에너지 공급망에 지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기존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 능력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전,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상업 가동이 시작되어서 그때까지도 러시아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막아버려야죠. 예? 러시아는 수입 금지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죽는 것이고요. 서방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의 그 산업 영역은 1차적으로 지금 러시아 국방력 약화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이거 약화시키고, 이게, 왜냐하면은, 첨단 제품, 첨단 제품, 또 첨단 기술, 이거 수출 금지시켜버리면은, 러시아가 과연 지금 몇 년간 사용할 그 재고 부품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전쟁을 일으킨지 알 수는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저거 다 소모품인데, 그렇죠? 소모품인데, 러시아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만든 저 워머신들, 탱크, 전투기, 미사일 다 워머신, 전쟁 기기 아닙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서방은 이런 분야 계속 발전을 하는데, 발전한다는 건 기술과 성능이 업데이트 된다는 건데, 러시아는 그러지 못하고 낙후되는 거죠. 또 금융 제재라는 것도 서방의 자금이 러시아의 어떤 이런 분야, 위에서 말한 그런 분야에 또는 산업 전반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의 이너서클, 그 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지금 그래서 다 제재를 했습니다. 푸틴까지 제재가 된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이 돈들이 우크라이나 시민을 살상하는데 사용되는 거 막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러시아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100% 러시아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총알 한 방 날리지 않았습니다. 예? 대포나 미사일 날리는 거는 당연히 안 했고, 총도 한 방 날리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미사일 날리고, 포격하고, 총격으로 부수고 죽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관련자들은 전쟁 범죄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압류한 저 재산은 이 손해배상 재원으로 우선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고요. 또 경제 제재를 시행할 때 불가피하게 피해보는 서방의 손실보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러시아가 결국은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 또 이제 첨단 제품 기술 이거 수출 금지한다고 하는데, 가령 말입니다. 반도체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도체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흔히들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체가 돌아가려면은,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쌀이 필요하듯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은 러시아 산업은 서서히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반도체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물 교환하거나 밀수 산업이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완전히 원시국가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폴리티코 기사 사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아직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로스네프트 이거 제재 대상에서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미국과 서방이 몰라서 빠뜨린 거 아닙니다. 일부러 당분간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가스프롬을 제재했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노드 스트림 2에서는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돼서요. 그런 지금 가스 안 들어옵니다. 그걸 지금 상태에서 스톱시켜버린 것이죠. 장래를 향해서 스톱시켜버린 겁니다. 아직은 노드 스트림 2 통해서 가스 흘러오는 거 없기 때문에 피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노드 스트림 1을 통해서 가스 계속 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지나는 가스관 통해서 러시아산 가스 계속 예전처럼 평시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스를 보내는 한 아직은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쟁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러시아가 뺏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준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대가 지불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저거 중간에 가스관을 부수거나 이런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겠죠. 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유럽으로 가는 저 가스를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유럽이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재의 원칙이 지금 천명이 됐기 때문에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시행 규칙 이런 걸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규칙 설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반드시 매우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국 외교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동맹인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정권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손해는 별로 없고 한국 기업만 손해다. 이거를 입증을 하면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서방의 손해는 경미하고 러시아 손해는 막심하도록 이렇게 제재의 구체적인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연설하는 거 쭉 듣고 또 뉴스 딱 정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자들, 서방 기자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또 답변도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부러운데 ABC 기자 질문한 거하고 CNN 기자 질문한 게 아주 재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이든 첫 번째 연설할 때는 제재할 인간의 목록에서 푸틴이 빠졌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제재한다는 것도 빠져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루어졌는데 물론 지금은 푸틴은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퇴출 안 된 거, 요걸 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거 보면 푸틴의 행동을 멈추기에는 제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푸틴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뭘 어떻게 해야 지금 푸틴을 스톱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푸틴은 멈출 것 같으냐? 대통령 보시기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부를 노리는 것 같은가?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이거 참 질문도 좋고 답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제재해야 하고 제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푸틴은 러시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푸틴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 제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푸틴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때문에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저는 이 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바이든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영어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Let's have a conversation in another month or so to see if they are working. 예? 한두 달, 두서너 달, 하여튼 몇 달 후에 러시아 쟤네들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즉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Let's have a conversation, 또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하면은 저 일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이 경제가 스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제재입니다. 당장 푸틴이 스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 러시아로 가는 그 하이텍 제품 수출 절반 이상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Cut off more than half of Russia's high-tech imports.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바이든 입에서 나온 게 국방이나 항공우주 이런 분야 분명히 낙후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예? 우주 산업도 낙후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 분야 이제 관련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It will hurt their ability to build ships.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거다. 반도체 이런 핵심 그 부품이 수출이 안 되니까 배도 제대로 못 만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군함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집행규칙을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나온 것들은 좀 다 국방과 관련된 군수산업과 관련되는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투함 이런 군함을 대상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가령 가스를 실어 나르는 이런 분야까지 다 완전히 막아버릴지 그건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요즘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NN 기자하고 질의응답은 CNN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질문을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뭐 질문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그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What could stop Putin if sanctions can't? 예? 만약에 제재로 푸틴을 멈출 수 없다면 그러면 뭘 해야지 푸틴을 스톱시킬 것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자는 아마도 군사적 대응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언제 할 거냐 이걸 질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답하기를 I didn't say sanctions couldn't stop him. 예? 제재로 푸틴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나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질문 내용들, 답변 내용들. 자,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또 그 효과를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은 앞으로 제재의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도 EU에서는 이 스위프트, SWIFT 여기에서 러시아 퇴출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 아주 치열한 것 같고요. 이거 결국 독일이나 뭐 헝가리 쪽 이런 쪽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퇴출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런 직관적으로 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미국이 좀 전략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요 제재안을 침략 개시 직전에 그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대통령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신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정도에 이걸 조건부 결의를 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조건부 결의라는 것은 만약 푸틴이 공격을 개시하면은 즉각 제재가 시행될 것이다. 예? 공격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간다. 이렇게 조건부로 그때 결의를 해 두었다면은
과연 푸틴이 공격을 개시했을지 약간 아쉬운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 들어가니까 수출 못 하니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특히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배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요 세 가지 그 삼성중공업의 대응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그 본격적으로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은 별개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러시아하고 쉐빙선 관련해서 이제 작년 가을에 수주를 많이 받았죠. 이제 공신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극해 연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와 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북극은 저건 전부 다 바다 아닙니까? 바다. 문제는 내도록 얼어붙은 그런 바다라는 거죠. 원유는 지금 확인된 세계 매장량의 13%라고 하고요. 가스는 확인된 세계 매장량의 30%가 그 밑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주로 해저죠. 바다 및 땅 속인데 주워 오기만 하면은 달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져올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다가 항상 얼어 있고, 그것도 뭐, 웬만한 얼음이 아니라 뭐 많을 때는 5m, 6m짜리 얼음 덩어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춥다는 거죠. 사람도 거의 살지도 않고요. 사람 살기도 너무 힘들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극 항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북극 극점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안 쪽으로 가는 북동 항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북동 항로는 노르웨이 앞으로 해서 네덜란드로 가는 최단거리입니다. 북극 항로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 캐나다 이쪽으로 가서 그린란드로 좀 돌아가는 북서 항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는 과거부터 많이 알려졌던 곳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령 1년 중에 한여름 한 서너 달 동안만 얼음이 녹아서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바닷길이 열려서 항해는 가능했던 거고, 겨울에는 거의 뭐 불가능해서 포기한 거죠. 한 서너 달밖에 안 열리니까. 그런데 지구온난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부터는 바닷물 농동 기간이 한 6, 7개월 정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당연히 항해가 가능한 것이고 동절기가 훨씬 짧잖아요. 네? 한 5개월 정도만 얼려 있다는 겁니다. 얼려 있으니까 그거 얼음을 깰 수만 있으면 연중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북극 항로 북서 항로 말고 북동 항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저쪽 네덜란드로 가는 그 길이 항로의 길이보다도 북동 항로가 대략 킬로미터 수는 한 40% 줄어든다는 거죠. 40% 줄어드니까 시간, 연료비 이런 게 이제 절약된다는 겁니다. 다만 얼음을 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북극 항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쉐빙선인데 이 쉐빙선은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선박용으로 가장 먼저 쉐빙선 만들어서 거의 한 1950년대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원자력 추진 쉐빙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나가는 방식은 쉐빙선이 앞에서 깨고 나가면 상선이 뒤를 따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쉐빙선이 호위한다고 그러는데 그 호위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러시아가 부르는 게 값이고 막 이렇습니다. 한국의 쉐빙선은 뭔가 이거는 가스로 추진을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원자력 추진하는 거 앞에
쉐빙선, 호위선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바로 얼음을 깰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쉐빙선 앞부분은 특수 설계를 해서 이게 얼음 위로 올라타기 쉬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얼음 위로 거대한 상선이 올라서게 되니까 그 무게 때문에 깨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부수고 나가는 건데,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쉐빙선 호위가 필요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요, 이거는 북극 항로 이렇게 얼음 깨고 나가는 여기에 이제 특화된 거기 때문에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수 선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으면은 이 북극 항로 이거 지금 그 개발을 하면은 이거 완전 특수 누리는 거 아니냐, 이 희망이 부풀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북극 항로 주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력선 이거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러시아 제재가 좀 가장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이게 제재가 없고 협력 관계가 잘 진행이 계속 발전했다면 러시아 그 원자력 추진 선박 기술 그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기간에 지금 더 완전히 그 물 건너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 또 달리 생각하면 어쩌면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가면은 아주 값싸게 그 원자력 추진용 그 핵심 기술 협력을 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개 선박을 수주를 하고 나면요, 발주자가 우리 수주 공시 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최종 오케이 건조를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대략 한 1년 정도, 평균 대략 한 1년 정도는 설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설계 기간. 예. 그래서 그 설계해 진행시켜 나가면서 발주자한테 컨펌 받고요.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컨펌 받고 요구사항 반영하고, 이게 거의 한 1년 걸리고요. 나머지 이제 그 철판 자르고 용접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거, 그게 한 1년 걸린다는 겁니다. 2년 잡을 때. 총 건조기간 한 반은 설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예? 작년 가을 수주한 거는 아직 설계기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이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내부 사정인데, 내부 사정은 저는 그 구체적인 내부 사정 같은 데는 그건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에서 논리측과 경험칙을 제공해서 찾아내는 것, 저는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작년 가을에 수주받은 그거는요, 배를 수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한국은 설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모듈을 만들어서 쯔베츠다라는 조선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러시아가 최종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의 부분품을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생각되고요. 삼성의 대응 방안 3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은요, 미국 측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제재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바로 대의이기 때문에 대의. 예? 저 침략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침략해서 지금 부수고 죽이는데 저걸 제재를 동참 안 하면 안 되고요. 동참을 하는데 지금 에너지 부문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삼성의 프로젝트를 중단을 해도 러시아는 별로 고통이 없지만 삼성의 손해는 너무 막대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또 관련되는 입장도 하는 것이고, 이게 별거 아닌 거니까. 예. 두 번째로는 러시아 측에는 사정 변경 원칙을 주장을 해서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가 대가를 제대로 받게 될지 걱정되니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그 달러를 러시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삼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한테서 달러를 가져 나오는 거니까 러시아의 그 취급 능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는 그 제재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달러 받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현물로 가스를 받아갖고 와서 유럽에 갖다 팔면 되잖아요. 막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럽 등으로 지금 가스를 실어 날라야 합니다. 실어 나를 때 이쪽 그 수에즈 운하로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쪽 북서 항로로 가는 게 그나마 빠른 길입니다. 그쪽도 항로가 옛날부터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그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은 거기도 쇄병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러시아 제재를 준수할 테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쇄병선 북서 항로에 투입해라. 뭐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협상의 난이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협상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일 어려운 협상이 수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주 받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네. 수주도 받았는데 이런 협상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 미국을 비롯한 이 동맹들이 동맹국의 그 어떤 그 회사 하나를 고통을 주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뭐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